강북의 작은 한약방에서 시작해 지금은 명동 한복판의 본사 건물을 소유한 담화원,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한방 화장품 브랜드죠. 49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온 한복내 회장, 올해 68이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을 뜨는 분입니다. 그녀가 처음 쑥 한 움큼을 다려 크림을 만들던 그때부터 지금 연 매출 85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한복내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녀의 제품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화학 성분을 최소화하고 우리 땅에서 자란 약초의 힘을 믿는 것. 그래서 담화원 제품은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도 유독 따뜻한 색감의 포장으로 눈에 띄었죠. 갈색 유리병에 담긴 에센스, 한지 느낌의 박스, 그리고 손으로 쓴 듯한 붓글씨 로고.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할머니 화장품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좋다며 입소문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뒤편에는 한복내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어둠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지난해 가을 서울 아산병원 특실병동에서 시작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고태수 72살이었습니다. 담화원의 공동 창립자이자 한복내와 함께 45년을 동고동락한 사업 파트너였죠.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이제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복내 씨, 고태수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한복내를 불렀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어내고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한복내는 그의 손을 꽉 잡았죠. 왜 그러세요, 태수 씨? 힘 빼지 말고 푹 쉬어야죠. 아니야. 지금 해야 할 말이 있어. 고태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복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지연이를 조심해. 뭐라고요? 한복내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뺐습니다. 지연이라니 그건 자신의 며느리 민지연을 말하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13년 아들 한도윤과의 사이에서 손주까지 둘이나 낳은 그 며느리를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 씨? 지연이가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봤어. 서류를. 고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했습니다. 회사 돈 빼돌리고 있어. 해외 계좌로. 이미 80억은 넘었을 거야. 설마요, 그럴 리가. 한복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연은 3년 전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 자리에 앉힌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였죠. 결혼 초반엔 가정주부로만 지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한복내는 기꺼이 기회를 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뒤를 이어 담화원을 더 크게 키워줄 거라 믿었거든요. 복내 씨, 날 믿어.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고태수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 금고.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거기 증거가 있어. 태수 씨. 하지만 고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죠. 한복내는 복도로 밀려났고 그곳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고태수는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어요. 3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직원들, 오랜 거래처 사람들까지. 담화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 새삼 실감하는 자리였죠. 한복내는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조문을 받았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옆자리엔 아들 한도윤이, 그 옆엔 며느리 민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연은 검은색 샤넬 투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차림이었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차분함이, 애도보다는 차가운 침착함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민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요? 왜 기자가 여기 와요? 고 회장님이 업계 원로시잖아요. 담화원의 역사를 정리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무슨 인터뷰예요?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민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10분 뒤 그녀는 장례식장 밖 로비에서 기자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한복래는 상주석을 비울 수 없었고 민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고태수 회장님의 별세로 담화원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지연은 카메라를 향해 침착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 회장님은 담화원의 정신적 지주셨죠. 하지만 회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담화원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해야 합니다. 한복래 회장님께서 만드신 철학은 소중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젊은 세대의 감각을 담아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민지연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회사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말이죠. 한복래는 로비 쪽을 바라보며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서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고태수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이를 조심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한복래는 일주일간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들 한도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민지연은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갔죠. 한복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곤 했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복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미경 비서실장이었어요. 박미경은 한복래가 담화원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곁을 지킨 동료이자 한복래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회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경 씨? 회장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볼까요? 광화문 쪽 조용한 카페로 올게요. 30분 후에 뵙죠. 한복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쌀쌀했어요.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소엔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지만 오늘은 왠지 혼자 있고 싶었어요. 광화문역 근처의 작은 카페, 2층 구석 자리에 박미경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미경 씨. 한복래가 다가가자 박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두 사람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박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지연 대표님이요.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요? 네. 최근 3개월 동안 해외 계좌 내역을 수십 번 조회했어요. 그것도 회장님 몰래요. 박미경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한복래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담화원의 내부 전산 접속 기록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죠? 민 대표님이 접속한 회계 시스템 기록입니다. 보세요. 여기 싱가포르 계좌, 여기 홍콩 계좌. 모두 회장님 명의로 개설된 페이퍼 컴퍼니 계좌들이에요. 한복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 명의로요? 네. 하지만 회장님은 이 계좌들을 만든 적이 없으시죠? 당연하죠.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미경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 회장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 만든 계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계좌로 회사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복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여다 말고 테이블 위에 내려놨죠.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90억 원 이상일 겁니다. 90억이요? 한복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90억이라니 연간 순이익의 10% 남짓에 해당하는 큰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대표이사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민 대표님은 3년 전부터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관리해 왔잖아요. 회장님께서 믿고 맡기셨으니까요. 한복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고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내 금고.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거기 증거가 있어. 미경 씨, 고태수 씨 사무실 금고. 아직 그대로 있죠? 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가요. 금고를 열어봐야겠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한복래와 박미경은 명동 담화원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13층짜리 건물은 아직 조용했어요.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9층 고태수의 사무실은 창문이 큰 코너룸이었어요. 그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죠. 책장에는 한방 의학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마시던 녹차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금고는 저 책장 뒤에 있어요. 박미경이 책장을 밀어냈습니다. 벽면에 사각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다이얼식 비밀번호 금고였죠. 한복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1203.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2개와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한복래는 서류 봉투부터 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어요. 싱가포르 DBS 은행, 홍콩 HSBC 은행. 모두 한복래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이었죠. 그리고 그 계좌들로 입금된 돈의 출처는 모두 담화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민지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메모와 이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 그때까지 자금 확보 필요. 도유는 내 편. 어머니보다 나를 선택할 것. 담화원 지분 60%를 확보하면 경영권 완전 장악 가능. 한복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쓴 글일까요? 회장님, 녹음기도 들어보세요. 박미경이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한복래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민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시댁의 유산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보상이라고요. 13년 동안 참고 견뎠어요. 명절 때마다 고부 갈등 참으면서 애 키우면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될 차례예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지연 혼자 녹음한 음성 메모였던 것 같아요. 도유는 문제 없어요. 걔는 나만 보면 꼼짝 못해요. 어머니랑 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100% 나를 선택할 거예요. 애들도 있고 매일 밤 같은 침대 쓰는 사람이 누군데요. 한복래는 녹음기를 끄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미경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경 씨. 한복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지연이한테 회사를 맡긴 게 잘못이었나요?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진심으로 저 아이를 내 딸처럼 생각했어요. 아들만 하나 낳고 딸은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라도 딸처럼 아끼고 싶었어요. 근데 한복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49년 동안 회사를 일구면서도 울지 않았던 한복래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경은 한복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지금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싸워야죠.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요. 한복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맞아요. 싸워야죠. 한복래는 그날 오후 조용히 회사 이사회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담화원의 이사는 총 7명이었어요. 한복래 자신, 민지연, 한도윤, 그리고 외부 이사 4명. 문제는 외부 이사 중 3명이 민지연이 직접 영입한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죠. 미경 씨, 이사회 소집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모두 가능합니다. 회장님은 지분 65%를 보유하고 계시니 당연히 가능하죠. 그럼 내가 먼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겠네요. 박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지금 이사회를 열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요? 민 대표님 쪽 사람이 더 많거든요. 자칫하면 회장님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한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미경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편에 설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한복래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들 한도윤과 며느리 민지연 그리고 손주 둘까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 수아와 2학년인 손자 준호였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 했어요. 수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아 상 받았어? 은상 받았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회사 그림 그렸다고 칭찬해 줬어요. 한복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할머니로 남고 싶었거든요. 우리 수아 최고다. 나중에 할머니 회사 물려받으려고 미리 연습하는 거야? 그때 민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물려받으려고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대세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한복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연은 능숙하게 고기를 구우며 아이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있었죠.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복래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완벽한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지연아. 한복래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 힘들진 않아? 괜찮아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아서요. 새로운 프로젝트? 네. 일본 시장 진출건이요. 다음 달에 도쿄 출장 가기로 했어요. 한복래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일본 진출은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아,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나요?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 났어요. 이사회요? 언제요? 지난주요.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바쁘셔서 불참하셨잖아요. 한복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고태수의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을 때 민지연은 이사회를 여러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던 거예요. 도윤아, 너도 그 이사회 참석했어? 아들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지연이가 준비 다 해놔서 그냥 승인했어요. 그냥 승인했다고. 한복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한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괜찮은 프로젝트예요. 지연이가 6개월 동안 준비한 거라.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왜 나한테 미리 말을 안 했냐는 거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숟가락질을 멈췄어요. 민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힘드실 때라 굳이 보고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에요. 회사 성장을 위한 결정이었죠. 회사 성장? 한복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어요. 지연아, 너 나 늙었다고 생각하지?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니면 바보라고 생각해?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민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도윤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도윤아, 넌 입 닥치고 있어.
지금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한복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 준호 할머니 방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응? 아이들은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에는 3명의 어른만 남았어요. 한복래는 민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나한테 숨긴 거 없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돈 말이야. 해외 계좌. 민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어머님, 그건 합법적인 해외 투자 계좌예요. 세무사랑 회계사 모두 검토한 거고요. 내 명의로 만든 계좌를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님께서 서명하셨잖아요. 작년 12월에. 민지연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잊으신 거예요. 요즘 건망증이 심하시잖아요. 한복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건망증이라니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였어요. 도윤아, 너는 이거 알고 있었어?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다 설명해 줬어요. 문제 없는 거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안 한 거지. 한복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넌 언제까지 마누라 뒤에 숨어 있을 거야? 넌 이 회사 부사장이야. 제대로 일 좀 해. 한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말이 막혔어요. 민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애들 재워야 해서요. 지연아. 한복래가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에서 보자. 9시 내 사무실로 와. 알겠습니다. 민지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윤도 어정쩡하게 뒤따라갔죠. 한복래는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많은 불빛 중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겠죠. 한복래는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9년 동안 일만 했어요. 회사를 키우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 가족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 눈치만 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배신했고 손주들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복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복래는 8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거였죠.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지 않고 바로 격리부로 향했어요.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격리부장 최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진수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빈 회의실로 갔습니다. 한복래는 문을 닫고 최진수에게 물었어요. 회사 해외 계좌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해외 계좌요? 그건 대표님이 직접 관리하시는데. 나는 최대 주주예요. 당연히 볼 권리가 있죠. 최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대표님이 접근 권한을 제한해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3개월 전부터 해외 계좌 관련 서류는 대표님과 저만 볼 수 있게 바뀌었어요. 보안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한복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회사 돈을 자기가 볼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진수 씨, 내가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회장님 아이디가 정지된 상태예요. 내 아이디를? 누가? 대표님이. 회장님께서 은퇴 준비 중이시라며. 한복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지연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을 회사에서 몰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진수 씨. 한복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박미경이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막혔어요. 시스템 접근조차 안 돼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민 대표님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증거죠. 한복래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미경 씨, 혹시 아는 변호사 없어요? 기업 소송 잘하는 사람. 있긴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돈은 문제 없어요.
일단 만나봐야겠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연이었어요.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민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한 차림이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 슈트,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죠. 어머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왔어요. 앉아. 민지연이 소파에 앉자 한복래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복사해온 고태수의 증거 자료였어요. 이게 뭔지 알리? 한복래는 서류를 민지연 앞에 던졌습니다. 민지연은 서류를 집어 펼쳐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핵심은 내용이야. 민지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출력물, 메모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한복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러나면 내가 주인이 된다. 이게 오해라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거예요.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해외 계좌는 90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민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투자예요. 회계법인 검토도 받았고 세무 처리도 다 됐어요. 내 동의 없이요? 어머님께서 동의하셨어요. 작년에 서명하셨잖아요. 한복래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나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어. 민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있으세요? 제 서명이 위조됐다는 증거요? 없으시죠?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한복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지연이 옳았어요. 서명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증명하는 건 쉽지 않았죠. 민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오랜 꿈이었던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내 꿈은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복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꿈은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직원들이 행복하고 고객들이 신뢰하는 회사.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어머님, 그런 건 현실에 없어요. 민지연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내야 살아남아요. 감정으로 경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님, 오늘 오후 이사회가 있어요. 참석하세요. 이사회? 네.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민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복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사회라. 무슨 꿍꿍이일까? 오후 3시 담화원 본사 이사회실에 7명의 이사가 모였습니다. 한복래는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에 민지연과 한도윤이 나란히 앉았어요. 나머지 외부 이사 4명은 긴 테이블 양옆에 자리했죠. 민지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터를 켜고 화면을 띄웠어요. 거기엔 경영혁신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담화원은 49년 동안 성장해왔지만 최근 3년간 성장률이 정체됐습니다. 이는 경영 방식의 노후화 때문입니다. 민지연은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 회사는 아직도 창업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죠. 한 외부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는 게 뭡니까? 경영진 개편입니다. 민지연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복래 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실질적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한복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은 회사를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길 때가 됐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어머님의 경영 방식은 20세기 방식이에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외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지연이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한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민 대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회장님께서 물러나시는 게 회사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러나라고요? 한복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회사 내가 만들었어요. 49년 동안 내 피땀으로. 어머님, 그래서 명예회장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대우는 그대로 해드릴게요. 민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 경영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회사가 발전하려면 어머님이 손을 떼셔야 해요. 한복래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게 쿠데타예요. 내 회사에서 날 내쫓겠다는 거잖아요. 쿠데타가 아니라 합법적인 이사회 결의입니다. 민지연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한복래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권 찬성하시는 분? 외부이사 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지연도 손을 들었죠. 찬성 5,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한복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너도 찬성하는 거야? 한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도망쳤을 뿐이죠. 가결됐습니다. 민지연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한복래 회장님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저 민지연이 정식 회장 겸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한복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꿋꿋이 버텼어요. 좋아요.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따르겠어요. 한복래는 민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죠. 한복래는 이사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월의 바람이 차가웠어요. 한복래는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의 땀이 배어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일했던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회의실 고객들을 맞이했던 로비. 모든 게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복래는 휴대폰을 꺼내 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 씨, 변호사 연락처 좀 주세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약속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복래는 길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명동 거리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도 다시 시작해야 해. 무너질 순 없어. 한복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어요. 이제 남은 건 분노와 결의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한복래는 서초동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의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은 오래된 건물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박미경이 강력하게 추천한 곳이었죠. 회장님, 여기 김민석 변호사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시대요. 기업 소송 전문이고 특히 횡령 사건에 강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며 한복래는 숨이 찼습니다. 68배 나이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의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한복래 회장님이시죠?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복래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김민석의 손은 따뜻했어요. 앉으시죠. 커피 드릴까요? 물만 주세요. 두 사람은 작은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복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증거예요. 김민석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출력물, 녹음 파일. 그는 15분 동안 말없이 검토했어요. 회장님, 김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증거들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고태수 회장이 남겨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금고를 열어보라고 하셨죠. 고태수 회장님이요.
김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네. 한복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20년 전쯤 담화원 장학금 받았던 학생이요. 저예요. 한복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그 학생이?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대학 등록금이 없었는데 회장님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셨죠. 덕분에 로스쿨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한복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잘 됐네요. 훌륭한 변호사가 됐네. 회장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김민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승소할 때까지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을게요. 그럴 순 없죠. 변호사님도 먹고 사셔야죠. 아니에요. 이건 제 빚을 갚는 겁니다. 김민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이 싸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은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한복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100%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일단 이 녹음 파일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녹음 파일이 증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고태수 회장님이 녹음하신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거래 내역, 감정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명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감정 조사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민사소송부터 제기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요? 네. 횡령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 형사고소도 할게요. 한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복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한도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지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한복래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한도윤은 텔레비전을 끄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지연이는 어디 갔어? 회사 회식이래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한복래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요? 너 정말 지연이가 옳다고 생각해? 한도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무슨 소리야? 지연이는 회사를 위해서 한 거래요.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한복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아내 뒤에 숨어서. 어머니, 넌 40이야. 이 나이에도 자기 생각이 없어. 옳고 그른 것도 판단 못해? 한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엔 제가 한심하시겠죠. 맨날 눈치만 보고 결정도 못 내리고. 그럼 알면서 왜 그래? 무서워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무서워요. 저 사람이 화나면 정말 무서워요.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애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그럼 저는 혼자 남잖아요. 한복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겁먹으니까 지연이가 더 무시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못 고치겠어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마누라 눈치 보면서.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었어요. 한복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다음 주에 지연이를 고소할 거야. 뭐라고요? 한도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횡령 혐의로요. 그리고 서류 위조 혐의도 추가할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한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는 제 아내예요. 애들 엄마고요. 그 사람이 감옥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내 아내가 내 어머니한테 한 짓을 봐라. 회사를 빼앗고 나를 쫓아냈어. 그래도 고소까지는. 한복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묻겠다. 너는 누구 편이야? 어머니 편이야, 아내 편이야?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눈물만 글썽였어요. 어머니, 왜 저한테 이런 선택을 강요하세요? 강요가 아니야. 현실이야. 한복래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해. 가족인지 공범인지. 문이 닫혔습니다. 한도윤은 거실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렸어요. 이틀 뒤 한복래는 김민석 변호사와 함께 서초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민지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합니다. 김민석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물었어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시어머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 간 사건은 민사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김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90억 원이 넘는 횡령입니다. 그리고 서류 위조도 명백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한복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한복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연은 회사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지연 씨시죠? 서초경찰서입니다. 고소 건으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고소요? 누가 절? 시어머니 한복래 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민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지금 고소당했어요. 저녁 6시 민지연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복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민지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이러세요? 뭐가요? 고소를 하시다니. 이게 가족이 할 짓입니까? 한복래는 민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배신하지 말았어야죠. 배신이라뇨? 저는 회사를 위해서 90억을 빼돌렸어요? 내 서명을 위조했어요? 민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후후. 어머님 정말 순진하시네요. 뭐라고요? 증거가 있으세요? 제가 횡령했다는 증거요? 민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진 그 서류들.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고태수 회장이 남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요? 저 혼자 한 말이잖아요. 누구한테 한 말인지도 모르는. 그게 증거가 될까요? 민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6개월 전부터 이미 준비했어요. 모든 서류에 어머님 서명이 들어가 있고 세무사와 회계사도 다 검토했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한복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넌 정말 악마구나. 악마가 아니에요. 현실주의자죠. 민지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님만 망신당해요. 언론에 나가면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효부 며느리를 무고했다는 기사가 나올 거예요. 감히 협박을.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어머님,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평온하게 여생 보내시라고요. 민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복래는 거실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언론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담화원 창업주 한복래, 며느리 민지연 대표 횡령 혐의로 고소.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가족끼리 뭔 짓이야 키읔키읔.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냐? 노인네가 욕심이 많네. 며느리가 회사 잘 키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질투하는 거 아님? 요즘 노인들 치매 걸리면 이상한 소리 많이 함. 여론은 한복래에게 불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지연의 편을 들었어요.
젊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늙은 시어머니가 괴롭힌다는 구도였죠. 이틀 뒤 민지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담화원 본사 로비에서였어요. 100여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민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민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한복래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13년 동안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시어머님의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병원 검사를 권유드렸지만 거부하셨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었고 시어머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겁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 회장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건가요? 거짓이라기보다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시어머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민지연의 말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대신 병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론은 완전히 민지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며느리 너무 착하다.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사네. 노인 치매 무섭네요. 디귿디귿. 며느리가 고소 안 한다는 게 진짜 대인배. 한복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 거짓말쟁이. 나한테 치매가 있다고. 박미경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저쪽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회장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침착하게 법으로 대응해야죠.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미경 씨,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지는 거예요. 한복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어요. 포기할 순 없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죠. 3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복래는 매일 아침 김민석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지난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증인을 찾고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이 끝없이 이어졌죠. 회장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석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행 서류에 있는 서명. 위조가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한복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필적이 회장님의 것과 68%밖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백한 위조죠. 그럼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김민석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준혁 변호사라고 대형 로펌 출신이에요. 연봉이 2억 원이 넘는 사람이죠. 2억 원이요? 네. 민 대표가 회사 돈으로 고용한 겁니다. 한복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 회사 돈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 다음 주 화요일에 첫 재판이 있습니다. 준비 잘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한복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한도윤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요즘 민지연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죠. 도윤아, 내 어머니. 한도윤은 어머니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 재판에 내가 증인으로 나와야 할 수도 있어. 저요?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부사장이잖아. 회사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가 알 거 아냐. 어머니, 저는 잘 몰라요. 모른다니? 넌 이사회 멤버야. 한복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가 서류 가져올 때 너도 봤잖아.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저는.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아. 한복내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아빠야. 애들 키우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옳고 그른 것도 판단 못해?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한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그 사람이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요? 수아랑 준호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지연이 없으면 저 혼자 애들 못 키워요. 저는 아빠 자격이 없어요. 한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한복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도윤아, 나도 힘들어. 근데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건 정의의 문제야. 정의요? 정의가 뭔데요?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회사가 전부시니까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가족이 전부예요. 지연이도 애들도 다 제 가족이에요. 한도윤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증인으로 못 나가요. 지연이 편을 들 거예요. 도윤아. 하지만 한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복내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한복내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한복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9년을 떠올렸어요. 19의 첫 화장품을 내놨죠. 작은 한약방에서 쑥 달인 물로 크림을 만들던 그때.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고 입소문이 나고 백화점 입점 제안이 오고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고태수를 만난 건 32살 때였어요. 한약 재료상을 하던 그는 한복내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죠. 27년 동안 함께 회사를 키웠습니다. 싸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엔 같은 꿈을 꾸는 동료였어요. 그리고 민지연.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키가 165cm의 날씬한 몸매, 짧은 단발머리가 인상적이었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이 사람이면 우리 도윤이를 잘 챙겨주겠구나. 한복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지연은 한복내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민지연이 회사에 들어온 3년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더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복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며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이었던 사람을 고소인과 피고인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한복내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한복내는 김민석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에는 민지연과 박준혁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한복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어요. 앉으십시오. 사건 번호 2025가 합오만 3211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 민지연은 3년간 원고의 신뢰를 이용해 회사 자금 9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증거자료 1번을 제출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 은행 거래 내역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고태수 전 회장이 생전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네.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은 공식 문서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상대편 박준혁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거래는 모두 원고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승인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거자료 가번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준혁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거기에는 한복래의 서명이 찍힌 수십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서명은 위조된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인정합니다. 판사는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판장님, 원고 측은 박미경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 측은?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피고 측은 한도윤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한복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증인으로 나온다니.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 수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합니다. 쾅! 판사가 나무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한복래는 민지연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어머님, 민지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넌 범죄를 저질렀어. 범죄요? 민지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사를 키웠고 이익을 냈어요. 직원들 월급도 올려줬죠. 내 돈을 훔쳤잖아.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투자 자금으로요. 민지연은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이 싸움. 어머님이 질 거예요. 우리 보자고. 한복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복래는 박미경과 작은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광화문 근처의 오래된 보쌈집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재판 어땠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복래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미경 씨,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죠. 회장님은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한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회장님, 미경 씨 솔직히 말해줘요. 내가 욕심 많은 늙은이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박미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원칙 때문에요. 원칙. 한복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원칙 때문에 가족을 잃는 건데 이게 맞는 걸까요? 박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복래의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이 왔어요. 오늘은 증인 신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증인 박미경,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미경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김민석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한복래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27년간 근무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지켜봤을 텐데 민지연 대표가 대표이사가 된 후 변화가 있었나요? 네. 3년 전부터 해외 송금이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였나요? 그전에는 월 평균 5억 원 정도였는데 민 대표 취임 후에는 월 평균 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싱가포르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그 계좌의 명의는 한복래 회장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민 대표가 관리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당신은 한복래 회장의 오랜 측근이죠? 네. 그렇다면 회장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당신이 직접 확인한 겁니까? 회계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불법이라는 증거는 없죠? 박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불법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면 충분합니다. 박준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증인은 한도윤이었습니다.
그가 증인석에 들어서자 한복래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담화원의 부사장이죠? 네. 한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회사의 해외 투자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는 누가 승인했나요? 어머니가 승인하셨습니다. 한복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이사회에서 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김민석이 반대 신문에 나섰어요. 증인 정말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국과수 감정 결과는 그 서명이 위조라고 나왔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뇨? 증인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저는 서명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다? 아니면 진짜이길 바랐다?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석에서는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저는 한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재판장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15분 휴정하겠습니다. 한복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도윤이 뒤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말하지 마. 한복래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넌 이미 선택했어. 나는 그걸 받아들일게. 어머니, 저는 도윤아, 난 너를 이해해. 내 입장도 알아. 하지만 한복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영원히. 한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2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재판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양측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죠. 김민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신뢰의 배신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뢰를 악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서명 위조도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었고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노령의 원고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쾅! 재판이 끝났습니다. 2주간은 한복래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이길 수 있을까, 질 수도 있을까, 만약 지면 어떡하지.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한복래는 김민석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민지연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복래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사건 번호 2025가 합오만 3211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일부 승소. 한복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피고 민지연은 원고 한복래에게 65억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님, 박준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결문을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판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서류 위조는 인정되나 횡령 금액 전액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입증된 금액에 한해 배상을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는 담화원 대표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며 향후 3년간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민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쾅!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한복래는 김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긴 거죠? 네, 회장님. 이겼습니다. 한복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이겼지만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데 민지연이 한복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민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족하세요? 저를 무너뜨려서? 지연아, 저는 정말 회사를 키우고 싶었어요. 어머님보다 더 크게요. 민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딸로 보지 않았어요. 항상 며느리로만 봤죠.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게 횡령할 이유가 돼? 이유가 아니라 변명이에요. 민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한복래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복래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복래는 담화원 지분의 60%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직원 지주제를 도입한 거였죠. 나머지 40%로는 담화 여성자립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직업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민지연은 복역을 마친 후 이 재단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재단 개관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단의 도움을 받은 여성들, 후원자들, 직원들. 한복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신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복래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란 쉽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청중석 한편에 민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이 재단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행사가 끝난 후 한복래와 민지연은 재단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민지연은 예전처럼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어때? 일은 괜찮아? 네, 보람 있어요. 제가 도와준 분들이 사업 시작하는 거 보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한복래는 민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어머님, 지난 일은 잊자는 게 아니야. 기억하되 거기 매이지 말자는 거지. 민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한복래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도 나도 도윤이도. 정원 입구에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와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한복래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웃었어요. 우리 수아, 준호 왔구나. 할머니, 오늘 행사 정말 멋졌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착한 일 많이 할 거예요. 한복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아. 넌 할 수 있어. 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한복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도 수고했어. 이젠 괜찮아. 어머니. 한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식구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죠. 한복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태수 씨, 보고 계세요? 우리 해냈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요. 한복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손주들의 작은 손이 잡혀 있었고 옆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가족.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어머님. 민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딸이 되어도 될까요? 한복내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미 딸이야. 처음부터 딸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픔도 후회도 그리고 용서도 담겨 있었어요. 저 멀리 재단 건물에서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복내는 손을 들어 화답했어요. 49년 동안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배신당하고 때론 혼자 울었던 시간들.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한복내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가장 힘든 복수의 완성이구나. 복수가 아니라 회복. 증오가 아니라 치유.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죠. 한복내의 새로운 시작도, 민지연의 새로운 시작도, 그리고 담화원의 새로운 시작도 지금부터였습니다. 정원에 앉은 가족의 모습이 봄 햇살 아래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